안녕하세요, 여러분.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이 참여하진 않으셨지만 계속 참여하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일단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연아라고 하고요. 현재 스페인 전문 마케팅 컨설팅 펌 대표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에서 한 20년 거주를 했고 지금 그러니까 제일기획에서 한 15년 정도 삼성전자의 글로벌 마케팅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스페인어를 하게 된 계기는 제가 한 살 때 아버지께서 주재원이셔가지고 한 살도 되기 전에 스페인에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한 12년을 살고 그다음에 성인이 돼서 8년 정도 더 살아서 스페인에서 한 20년 정도 살면서 이제 거의 40년 넘게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동안 뭐 학부도 스페인어를 공부를 했고 대학원도 이제 스페인어를 공부하면서 스페인어 공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팁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언어 공부에서 가장 이제 먼저 해야 될 게 뭐냐고 많이들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언어 공부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사실 저는 이건 언어 공부뿐만이 아니라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그 언어나 그 프로젝트의 규모나 스케일을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가 어느 정도 스케일이 되는지 그 감을 먼저 잡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문법책이든 아니면 온라인 강의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한번 쭉 훑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야지 이 언어가 이 언어 공부에서 어려운 게 어떤 점이고 그리고 이 언어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감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파트별로 뭐 발음, 청취, 작문, 그다음에 뭐 문법, 말하기 이런 식으로 파트별로 이제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우선 발음 공부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께서 발음 공부 원어민처럼 많이 발음을 하고 싶으실 거예요. 한국인들이 특히 원어민 발음에 욕심이 되게 많은 걸 제가 알아가지고 저희 스페이스 캠퍼스에서 런칭한 강의도 발음 공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음 공부는 크게 저는 4가지 방법을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가장 처음에는 네이티브들이 아주 어릴 때 사용하는 이제 발음 공부 방법을 저희 강의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자음을 반복해서 발음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은 애매의 발음이 있으면은 마마 이런 식으로 또는 빼, 뿌, 빠빠 이런 식으로 자음을 연속해서 발음하는 그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트라발링과스를 써가지고 그 자음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예문을 계속 읽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El perro de San Roque no tiene rabo porque Ramón Rodríguez se lo ha robado. 이런 식으로 트라발링과스를 통해서 공부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이거는 제가 굉장히 추천드리는 방법이고 저희 강의에서도 많이 강조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광고 카피를 통해서 쉐도잉과 발음 연습을 하는 거예요. 광고 카피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광고 카피는 굉장히 일단 호흡이 짧고 그리고 단어가 쉽고 그리고 그 리듬감이 있어가지고 발음 공부나 이제 쉐도잉 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법은 이제 논문 기반의 한국인들이 주로 범하는 오류들을 연구한 그런 논문 기반의 이제 발음 공부 방법을 하는 거예요. 저희 강의에서도 그런 논문 기반의 이제 발음 공부 방법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한국인 이제 박사님들께서 한국인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오류를 한 11가지를 분석을 하셨어요. 그리고 원어민 교수님께서 오류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 예를 들면 특정 자음과 특정 모음을 결합을 하거나 특정 자음이 다른 특정 자음과 근처에 있을 때 발음하는 연습을 예문과 단어를 통해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강의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정도 방법으로 발음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 발음을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잡을 수가 있어요. 특히 한국인에게 특화된 발음 연습법을 통해서 한국인들이 많이 틀리기 쉬운 그런 발음을 쉽게 여러분들께서 고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문법 공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법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문법 공부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문법 공부는 동사만 잡아도 한 50%는 먹고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동사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9개를 외친다거나 전치사를 외친다고 해서 문장이 만들어지진 않잖아요. 그런데 llueve 이 한마디 동사 한마디만 하더라도 바로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사만 잘 알아도 문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강의에서는 특히 동사 마스터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학부를 이제 스페인어 학과도 나왔는데 학부 시절에도 제가 동사 시제를 다 정리해서 동기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뿌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강의에서도 동사 시제를 제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드려가지고 그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만 알아도 문법은 반은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동사 부분을 가장 처음에 공부를 하시는 것을 많이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취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 청취는 초급자와 이제 중고급자의 공부 방법이 다릅니다. 초급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말랑말랑하게 광고 카피나 아니면 노래나 또는 동요 또는 그 동화, 어린이 동화 같은 걸로 공부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중고급자가 되면은 좀 호흡이 긴 연설문으로 그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스페인어 청취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바로 문장이 길기 때문에 가장 어렵거든요. 그래서 긴 문장만 모아둔 파일을 주로 연습을 하셔가지고, 연설문이 긴 문장이 많으니까 긴 문장 위주로 이제 청취를 공부하다 보면은 청취가 많이 쉬워지실 거예요. 그렇게 청취는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장문은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냐? 장문은 여러 가지 장문 팁을 공부를 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스페인 사설, 예를 들어서 엘 파이스 오피니온란이 있어요. 일반 기사는 좀 길어서 공부하기가 어렵고요. 그냥 일반 사설 같은 거를 요약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아요. 한 3-4줄로 요약하는 연습을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그 사설을 읽고 그 느낀 점을 한 3-4줄로 또 요약을 하시면서 연습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장문 연습 방법은, 이거는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가 아주 오래전에 제가 한 15년 전인가 인터뷰에서 본 적이 있는데, 글을 잘 쓰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번역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글을 쓸 때는 내가 창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창작에 더 집중을 하지만, 번역을 할 때는 100% 그 문장의 구조나 어휘나 또는 테크니컬한 부분에만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문 기술이 많이 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번역 연습을 하다 보면 장문 실력이 당연히 늘 수밖에 없어요. 제가 통대에서 그 번역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기회가 된다면 제가 만약에 저작권에 이런 게 문제가 없다면 제가 통대에서 번역한 자료들도 다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휘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마 여러분들께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단어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단어는 아무리 외워도 계속 까먹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주 예전에는 단어 공부를 되게 1차원적인 공부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단어 공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단어 하나 때문에 거래 하나가 성사될 수도 있고, 단어 하나 때문에 컨셉을 하나 잘 잡으면은 기획안이 100페이지가 쫙 써지기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번역에서는 단어 하나 때문에 그 캐릭터 성격이 달라질 수도 있어서 단어는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단어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는 제가 통대를 다니면서 좀 배웠는데요. 단어 공부는 일단 배경 지식 공부를 먼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배경 지식 공부를 통대에서는 일주일에 주제를 정해서, 그러니까 10시간씩 그 주제에 대해서 읽어요. 그러면은 한 주제에 대해서 10시간 읽다 보면 그 중요한 단어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단어를 어렵지 않게 그냥 공부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외우지 않아도. 근데 아마도 직장인 분들은 일주일 동안에 한 주제에 대해서 10시간 읽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최소 그 영상이든 뭐 기사든 10개 정도를 읽으시면 그래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배경 지식 공부를 먼저 하고, 단어는 카테고리화해서 외우는 게 좋아요. 아무 맥락 없이 그냥 이것저것 그냥 단어를 섞어서 외우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딱 정리해서 카테고리별로 외우는 게 공부하는 게 좋고요. 저희 이번 팩캠에서 런칭한 강의에서도 3,000개의 단어를 카테고리별로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대에서 또 되게 진짜 꿀팁으로 단어 공부하는 방법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제가 통대 2학년 때 배운 방법인데, 여러분 퀴즈렛 아시죠? 아마 외국어 공부하시는 분들은 퀴즈렛을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퀴즈렛에 그 테스트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그 테스트라는 메뉴에서 단어를 50개를 선정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단어장에 있는 단어 50개를 선정을 하셔서 그 핸드폰으로 시간을 재는 거예요. 3분 안에 50개 단어를 풀어보는 거예요. 원래는 주관식으로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주관식으로 하면은 10개도 못 맞추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식으로 설정을 하셔도 되고, 50개 단어를 3분 안에 푸는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그 단어가 정말 잘 외워지는 게, 이게
그 단어가 툭툭 튀어나와야지 내가 그 단어를 알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50개의 단어를 3분 안에 푸는 연습을 꾸준히 하다 보면은 그 단어를 어렵지 않게 그 외우고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매체에서, 이거는 정유월 작가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신데, 제가 좋아하는 에세이 작가님인데, 최대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그 어휘나 표현을 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신문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동영상, 신문, 잡지, 라디오, 팟캐스트, 뭐 드라마, 노래, 다양한 매체를 접하시면서 그 단어를 다양한 매체에서 접하다 보면은 그것도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단어 공부할 수 있습니다. 단어 공부는 막 억지로 외우면서 하면은 별로 효과가 없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배경 지식을 통해서 또는 이렇게 시간을 재서 그 좀 압박된 그런 분위기에서 그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생각보다 단어 공부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말하기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최대한 많은 패턴을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저희 강의에서는 패턴의 개념을 조금 다르게 정의하고 있어요. 보통은 예를 들면 donde라는 이런 패턴 하나로 문장을 만드는데 저희 강의에서는 패턴 조금 더 길게 잡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donde puedo recoger까지를 패턴으로 보는 거예요. donde puedo recoger mi equipaje, donde puedo recoger el coche de alquiler, 이런 식으로 뒤에만 단어만 바꾸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패턴의 개념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단순히 패턴이나 표현만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맥락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냥 패턴만 가르쳐주는 강의는 별로 좋은 강의가 아니고 그 패턴이 어떤 맥락에서 사용이 되는지 대화 예문이 같이 있어야 돼요. 저희 강의에서는 패턴 공부와 함께 그 패턴이 사용되는 맥락이랑 대화도 함께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패턴을 많은 대화, 맥락 속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지 이 말하기가 속도가 붙습니다. 그리고 뭐 혼자 3분 동안 어떤 주제를 설정해서 말하는 습관을 들이시거나 조금 더 레벨이 높아지시면은 한 주제에 대해서 30분 정도 그 준비를 하셔가지고 뭐 누구 앞에서 말하는 연습도 하면은 말하기가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뭐 말하기, 청취, 어휘, 다양한 그 카테고리별로 공부하는 팁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외국어 공부는 공부보다는 유지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까지 이제 공부를 하셨다 하더라도 거기서 공부를 멈추면 안 되고요. 외국어 고수와 외국어 하수의 차이점은 바로 외국어 공부를 계속 유지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여러분 델레 시험이 목적이다 또는 비즈니스가 목적이다, 시사스페인어가 목적이다. 사람마다 목적이 다 다를 텐데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면은 유지 공부를 최소 20분은 하셔야 돼요. 공부할 때는 뭐 하루에 한두 시간 하더라도 나중에는 유지할 때는 20분 정도만 하시더라도 유지는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도 중요하다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스페인어를 배워서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 제가 스페인어를 했기 때문에 제가 얻을 수 있었던 기회에 대해서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스페인어를 했기 때문에 스페인 방송국에서도 일을 할 기회가 있었고 스페인 상공회의소와 스페인 컨설팅 회사에서 일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스페인어를 하면은 스페인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저는 그 스페인 회사에서 일하다가 그다음에 스페인 법인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스페인 제일기획에서도 일을 했고 그다음에 본사 글로벌팀에 스카웃이 돼서 본사 글로벌팀에서도 일을 하면서 여러 국가에서 마케팅을 하고 스페인 중남미권에서도 마케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을 하면은 대기업의 글로벌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통번역 대학원도 갈 수 있어서 통역과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AI 때문에 통번역이 뭐 많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여전히 통역과 번역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기관이나 오피셜한 자리에서는 아직은 통역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번역도 중요한 공식 문서는 아직까지는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소설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초벌은 AI로 하고 있지만 소정은 제가 직접 저희 남편이랑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대기업의 키노트 스피치 같은 것도 아직은 사람이 직접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CEO들이 사용하는 이제 키노트 스피치이기 때문에 기계에 맡기지는 않고 여전히 사람이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통번역도 기회가 많고요. 뭐 웹툰 번역도 있고 소설 번역도 있고 뭐 키노트 스피치 번역도 있고 뭐 다양한 번역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뭐 아나운서도 될 수도 있고 스페인어를 하면은 또 성우에도 도전할 수 있고요. 광고 카피로 쉐도잉 연습하다가 광고가 좋으시면은 스페인 성우로도 커리어를 확장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추천드리는 커리어가 하나 있어요. 지금 되게 블루오션인 부분이 있는데 스페인어를 공부해서 로스쿨까지 가셔가지고 국제 변호사가 되는 방법도 그 스페인어를 활용한 커리어 확장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통대를 나오고 한국에서 로스쿨을 졸업하시고 그리고 스페인에 가셔서 스페인에도 로스쿨을 다니시고 국제 변호사가 되셔가지고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변호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변호사 세계에서는 스페인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 장점이 될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읽은 아마 제목이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백만장자 마인드라는 자기계발서가 있어요. 그 책에서 하는 말이 그러니까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지 않는 직업을 선택을 해야지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는 누구나 다 하는 거고 영어는 기본이고 그래서 스페인어를 선택을 하시면 스페인어 커뮤니티 한국이 5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스페인어가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희귀한 언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언어를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의 굉장히 많은 기회가 올 거예요. 그다음에 뭐 무역도 하실 수도 있고 저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스페인과 그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여러분 진짜 사업도 할 수도 있고 뭐 한국관광공사나 또는 한국문화원 그리고 뭐 코트라에서도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커리어로 스페인 MBA 스쿨에 가서 공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페인에는 ESL하고 세계 탑 3에 위치한 MBA 스쿨이 있어요. 그래서 스페인어를 공부하셔가지고 MBA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로 커리어를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스페인어만 하라고 말씀드리진 않아요. 영어, 스페인어 그리고 전문성이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그게 마케팅이든 뭐 이벤트 기획이든 또는 법률이든 한 가지 전문성은 더 있어야죠. 스페인어 플러스 전문성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커리어를 얼마든지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 스페인 비즈니스 문화와 그리고 한국의 비즈니스 문화의 차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스페인에서 한 20년 살았고 한국에서도 25년을 살았고 한국 대기업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를 해서 두 가지 문화를 아주 잘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직은 아까 커리어에서 교직은 어렵냐고 말씀을 주시는 분이 계신데 스페인어로 교사가 될 수도 물론 있죠. 스페인어로도 교사보다는 교수에 도전하시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조금 더 꿈을 크게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어 교직이나 교수가 만약에 어려우면 그냥 직접 스페인어 강의를 콘텐츠 비즈니스를 하셔가지고 스페인어 강의를 직접 만드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수나 교직 자리가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자리가 나기가. 그래서 그런 것도 물론 한번 도전해 보셔도 되지만 만약에 너무 어려우면은 직접 플랫폼을 만드시거나 아니면 이런 강의를 하는 플랫폼과 그 협업을 하셔가지고 강의를 직접 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스페인 비즈니스로 다시 돌아오면은 스페인 비즈니스와 한국 비즈니스의 문화 차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보다 다른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차이점을 설명드리기 전에 우선 공통점부터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생각보다 사람의 심리라는 게 저는 한 20개국에서 마케팅을 이제 해봤고 굉장히 다양한 나라의 협력업체와 고객들과 일을 해봤어요. 근데 생각보다 비슷한 일에 행복해하고 비슷한 일에 분노하고 비슷한 일에 화를 내고 비슷한 일에 짜증을 내요. 예를 들면은 뭐 단체 메일이 있는데 누군가를 꼭 집어서 지적을 하는 거는 어느 문화나 다 싫어하는 거예요. 일정을 늦추는 것도 어느 문화나 다 싫어하는 거고 미소금 문제 발생하는 것도 어느 문화나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내가 싫어하는 거는 스페인에서도 싫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이점을 생각하기 전에는 공통점을 먼저 생각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서양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를 20년, 20년씩 경험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비즈니스 문화의 차이는 바로 한국 기업들은 결과를 더 중시하는 문화이고 해외 서양 기업들은 과정을 더 중시하는 문화예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은 실수가 허용이 안 돼요. 그래서 고가를 볼 때도 결과만 보죠. 과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한국 기업에서는. 그래서 결과에서 만약에 100가지를 챙겨야 되면은 한두 가지에서 실수가 나더라도 큰일이 나는 거예요. 근데 해외 기업들은 과정을 조금 더 중요시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결과에서 만약에 한두 가지 실수가 있더라도 과정에서 굉장히 열심히 했으면은 그래도 어프리시에이트를 하고 굉장히 존중을 하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스페인이나 중남미로 조제를 나가시거나 스페인 협력업체랑 일을 하실 때는 그 과정에 대해서 칭찬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관계가 더 좋아지거든요. 너무 결과만 보고 과정은 하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결과에만 집중을 하면은 사실 일하는 사람이 좀 진이 빠질 수가 있거든요. 스페인 사람들과 일을 할 때는 꼭 스페인이 아니더라도 서양 사람들과 일을 할 때는 과정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체크를 하고 칭찬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셨던 스페인 사람들 특징을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스페인 사람들 뭔가 열정적이고 또 파티를 좋아하고 되게 친구 같고 막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권위적인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패밀리 비즈니스를 상대하면은 그런 문제는 없어요. 패밀리 비즈니스는 되게 친근하고 친구 같고 별 문제 없어요. 근데 이제 스페인 대기업이나 스페인 대형 유통사나 스페인 대형 수입상을 상대하다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권위적이고 콧대가 굉장히 높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딜을 해야 되냐 아마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일단 저는 정보기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은 정보기관과도 이제 일을 하는데 저는 얼마 전에 정보기관에서 일하시는 좀 되게 권위적인 남성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스페인은 기본적으로 비격식체로 말을 해요. 또떼야를 해요. 또로 이제 상대방을 이제 얘기하는데 이제 정보기관이나 뭐 대기업 CEO한테는 격식체로 말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스테스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너무 권위적이다 그러면은 그냥 바로 비격식체로 바꾸시면 돼요. 아무 일도 일어나진 않아요. 근데 상대방이 좀 조심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는 없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상대방이 너무 권위적이다 그러면은 우스테스로 얘기하는 거를 또떼야로 바꾸시면 돼요. 그리고 최근에 또 굉장히 콧대 높은 스페인 대형 수입상을 상대하고 있었는데 제가 맨 처음에 연락처밖에 없어가지고 왓츠앱으로 먼저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엄청 콧대가 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한참 왓츠앱으로 하다가 왓츠앱으로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우리 이러지 말고 대면 미팅을 하자라고 말을 바꿨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메일이나 왓츠앱으로 상대방이 너무 콧대가 세고 뭔가 권위적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이메일을 주고받지 마세요. 이메일을 주고받지 마시고 대면 미팅을 하세요. 대면 미팅을 하면은 상대방은 그렇게 권위적으로 막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렇게 좀 강하게 말하는 사람이고 내가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면 그렇게 대면 미팅을 했을 때 함부로 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권위적인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뚜떼를 하거나 아니면 직접 대면 미팅을 통해서 그렇게 상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스페인 사람들의 특징은 사실 스페인 사람들만의 특징은 아니에요. 서양의 전체적인 특징인데 워낙에 그냥 큰 그림 위주라 디테일이 많이 부족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스페인에서 뭐 전시회를 하고 싶다. MWC 많이들 가시잖아요. 근데 작은 이제 전시회라면 그냥 작은 전시회면 스페인 업체에 맡기셔도 되는데 예를 들면은 대기업이다. 대형 전시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반드시 독일 회사를 끼고 하시거나 유럽에서는 독일에서 직접 자재를 반입해서 스페인에서 이벤트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아니면 한국 회사를 중간에 껴서 스페인 회사를 감독하게 하셔야 돼요. 직접 스페인 회사와 일을 하다 보면은 프로젝트 디테일한 부분이 많이 빠져요. 예를 들면 마감도 스페인 회사들은 별로 좋지 않고 디테일이 많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대형 전시를 만약에 스페인에서 하신다고 생각하면 좀 한국 회사를 끼고 하시거나 독일 회사를 끼고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그 스페인 비즈니스 문화를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제가 스페인 사람들에 대한 좀 부정적인 얘기를 좀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좋은 점은 이미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의할 점들을 좀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스페인 사람들이 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내가 주도권을 뺏길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줌 미팅을 하는데 혼자 한 10분, 15분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끼어들 틈이 없거든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질문을 하시면 돼요. 그냥 말을 바로 끊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좀 크리티컬한 질문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아니 그래서 그 프로젝트 지금 문제점을 정확히 뭔데? 아니면은 그래서 이 프로젝트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된다는 거지? 좀 이렇게 좀 크리티컬한 질문을 하면서 그 대화의 주도권을 가져오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계속 듣기만 하게 돼요. 그 미팅에서. 워낙에 말이 빠르고 그리고 스페인 사람들은 자기 말이니까 되게 유창하잖아요. 그래서 그 스페인 사람들을 상대하려면은 스페인어가 일단 유창하셔야 돼요. 비즈니스를 하려면은 내가 그 유리한 조건을 갖고 오고 나한테 유리한 조건을 사인을 하고 계약을 하려면 스페인어를 유창하게 하셔야지 비즈니스를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스페인에서는 또 다른 특징이 이제 여성의 파워가 굉장히 세요.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성 임원들도 굉장히 많고 지금 스페인 정부가 좌파잖아요. 그래서 여성을 위한 뭐 법률 이런 것도 많고 여성을 위한 운동이나 이런 거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기업에서도 여성의 파워가 굉장히 세서 이제 남성분들이 이제 스페인 여성 기업가나 이제 CEO나 대표들을 상대할 때도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냥 콧대가 굉장히 세거든요. 스페인 여성들이. 그래서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면 미팅을 위주로 하시면 되고 오셋보다는 토테를 하시면 돼요. 근데 스페인 여성들이 보통 기가 세지 않다는 거는 알고 미팅을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은 스페인은 되게 가족 문화가 중요해요. 그래서 휴가를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7, 8월에는 아무리 친해도 비즈니스 문자는 안 보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왓츠앱이나 이런 거는 진짜 친해야지 보내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이메일이나 또는 줌 미팅을 예약을 해서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평소에도 아무리 친분이 있어도 7, 8월이나 크리스마스 휴가 때는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 게 예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스페인에서 주재를 나가시거나 스페인에서 뭐 법인을 설립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 회식을 되게 싫어해요. 스페인 사람들은. 그래서 회식 문화가 거의 없다는 거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팁은 스페인은 인맥으로 통하는 사회예요. 그거는 그래서 공채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엔추페로 들어가요. 엔추페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냥 친구의 친구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비즈니스를 할 때도 협력업체를 상대할 때도 그렇고 고객을 만날 때도 그렇고 다 물어서 해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뭐 수입상을 뚫겠다 그런 건 불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아무런 인맥 없이 그냥 수입상 그 온라인에 나오는 수입상 이메일에 메일을 보낸다 한들 1년이 지나도 답변이 안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페인과 비즈니스를 하려면은 인맥부터 쌓으셔야 돼요. 아니면 그 인맥을 갖고 있는 사람과 협업을 하셔가지고 그 비즈니스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지? 더 뭐를 설명드려야 되지? 일단 더 질문이 혹시 있으신가요? 스페인과 비즈니스 할 때 여러분들 그리고 돈 문제는 생각보다 깔끔해요. 저는 중남미는 미수금이 많이 발생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스페인 기업들은 적어도 제가 경험한 스페인 기업들은 돈 문제는 지급일이 깔끔하고 그래서 돈 걱정은 별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있고요. 바르셀로나 사람들 차갑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네, 저도 바르셀로나 한 1년 살았거든요. 근데 친구를 만들지 못했어요, 저도. 바르셀로나에서는 약간 좀 마드리드랑은 좀 다른 느낌 저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왜냐면은 카탈라노를 해야지 조금 자기 껴주거든요. 근데 저도 1년 동안 카탈라노를 배우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바르셀로나 사람들은 생각보다 좀 그 선이 있어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스페인 사람들은 대체적으로는 그냥 친근한 편이에요. 친근한 편이고 뭐 저도 스페인 친구들과 40년째 지금 알고 지내고 있고 의리가 있어요. 생각보다 스페인 사람들이. 아까 제가 좀 스페인 사람들의 좀 부정적인 면을 말씀드리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정이 많고 그리고 의리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 좋은 관계를 협력업체 관계를 맺으면 오래 가요. 그 큰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스페인 비즈니스에서 제가 또 한 가지 팁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이거는 스페인 비즈니스뿐만이 아니라 세계 어디에서 비즈니스를 하시던 간에
저는 협력업체를 고를 때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한국 기업과 일해본 경험이 있는 회사와 저는 무조건 손을 잡아요. 저희 회사 협력업체분들도 대부분 한국 기업과 일해본 경험이 있는데 한국 기업과 일해본 경험이 없는 회사와 일을 하시면 중간에 나가 떨어져요. 제가 이 경험을 한 두세 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왜냐면은 한국 사람들의 속도를 그 세계 어떤 기업도 따라오질 못해요. 진짜로. 저도 정말 많은 나라와 비즈니스를 해봤지만 한국 사람들의 속도와 디테일을 따라오질 못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스페인의 만약 이거 협력업체를 고르실 때예요. 협력업체를 고르실 때는 무조건 한국 사람과 일해본 경험이 있는 협력업체를 선정을 하시는 걸 너무나 추천드려요. 안 그러면은 중간에 못한다고 하고 프로젝트 그만두게 될 거예요. 그럼 굉장히 곤란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염두해 두시길 바랍니다. 네, 맞아요. 한국 기업과 일해본 경험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사실 제1기획은 세계 모든 국가의 협력업체가 있거든요. 근데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제1기획에서 협력업체를 고를 때는 그 분야의 탑일 것, 그 나라에서 그 분야에서 탑일 것, 두 번째는 한국 기업과 일해본 경험이 있는 것. 왜냐면은 한국 기업과 일해본 경험이 있는 그 스페인 사람이든 뭐 해외 기업이든 한국 마인드로 바뀌어요. 그건 되게 신기해요. 저도 뭐 그 세계에 굉장히 많은 협력업체 일을 했지만 한국 사람과 한번 일을 해보면 일정도 한국 사람처럼 맞춰주고 속도도 한국 사람처럼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저희가 오픈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제 유튜브 게시판에도 그 카카오 오카방 주소가 있고요. 만약에 오늘 좀 쑥스러우셔가지고 뭐 댓글을 질문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냥 편하게 오카방에서 질문 주시면은 제가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퇴근 시간인데 그래도 여러분들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강의에서 좋은 강의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